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달 1월 달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증시 자체가 상당히 변동이 많았습니다. 이제 어저께 미증시에서는 기대했던 부분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강하게 반등세를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약세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도 반등이 나와서 쌍바닥 패턴을 만드는 중간 마디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약간 기대했던 흐름이 못 나왔죠.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중국 전부 다 급등이 다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흥국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게 될 경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신흥국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는데, 국내 증시는 오늘 그 흐름을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삼성그룹주 문제죠. 그러니까 삼성그룹주가 예전에 2014년도에도 상장을 할 때 삼성 SDS, 삼성물산, 제일모직이죠. 그 당시에는 상장을 할 때 시장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삼성생명을 가지고 금융지주회사로 간다. 이쪽이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됐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저께도 상당히 많이 삼성카드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쪽 연결되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S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하고 그 매각을 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에다가 유상증자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급등락이 상당히 크게 엇갈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그룹주, 특히나 삼성 SDS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지분 매각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는 지분 매각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매각이 떨어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흐름이 오늘 삼성그룹주들에 대해서 여파를 미쳤었고, 그에 반해서 또 시장에서 오늘 점심때쯤에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가 나왔었는데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다는 거죠. 사실 마이너스 금리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 이거는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오늘 일본 증시의 급등을 연결을 하긴 했는데 국내 증시가 예전처럼 엔화 약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등락을 계속해서 나타내줬었고, 그래도 마지막에 장 마감할 무렵에 대규모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1,000억 이상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거래소와 코스닥 둘 다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거예요. 오늘 시장은 사실 약간 급등을 바랬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오늘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가 그대로 이어진 쪽은 약간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은 강세가 그대로 좀 이어진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강세를 띠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 종목군이 뭐 통신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쪽인데 약간 내수 쪽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쪽의 종목들이 강세를 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먼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대만 증시,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한 주 동안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만 시장인데 제가 대만 지수 차트를 왜 가지고 왔냐면 시장에서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신흥국 내에서의 위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출이 될 때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출이 되게 되고, 중국이 신흥국에 대해서 뭐 자금, 뭐 신흥국 편입이 되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분이 늘어난다 할 때도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들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이 아니라 유럽계, 미국계. 보통 우리가 MSCI를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대규모의 자금이 움직이는 펀드 쪽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죠? 우리나라 8월달 저점 만들었듯이 똑같이 저점 만들고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상승 똑같이 거의 다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11월 초에 이제 고점을 만든 다음에 똑같이 3단 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는 뭐냐?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둘 다 똑같이 떨어졌는데 이제 하단하는 자리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한번 깼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고 어저께까지는 동일하게 21선 돌파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죠. 왜 급등이 나왔냐? 중국 증시도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미증시라든지 유가의 상승,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하락, 마찬가지로 신흥국 중에서 아시아 쪽에서 모멘텀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대만 시장은 오늘 2%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만하고 맞춰서 가는 그런 구조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키 맞추기를 하려면 상승을 하나 뽑아줘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대만 시장은 지금 채널 패턴으로 가던 구조에서 지금 추세 상단 자리 때 오늘 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받고 상승할 거냐, 아니면 지지를 테스트 한번 받아주고 다시 돌파할 거냐, 그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외국인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면 그때부터는 국내 증시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1900원 넘겼네, 뭐 21선을 돌파했네, 21선이 지지가 되네,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 시세폭을 크게 뽑은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비중 조절과 차익 실현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의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 삼성그룹주 그런 쪽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은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환율 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일본에서의 통화 정책 회의가 있었다고 했었죠.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에서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했다 그러면서 엔달러 환율이 120엔대를 다시금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먼저 도입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ECB에서 먼저 했었죠. 근데 ECB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했을 때 처음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유로화라든 이런 것들이 약세에 뛰었다가 제자리 갑니다. 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을 돈을 더 풀어가지고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금에 대해서 돈을 넣지 말고 그거를 시장에다가 투자라는 이쪽으로 돌리라는 그런 제스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마이너스 금리를 했다는 부분은 일본 엔화가 약세 기조로 다시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서는 부양책의 효과를 한번 시사를 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차트 어저께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박스권의 중간마디 그리고 앞전 추세에 상단 찍었으니까 여기서 꺾이는 구조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쌍봉형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쌍봉형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가 1200원이나 가격대가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데 1200원을 전후로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예전에는 1100원, 1150원이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율이었다면 이제는 1200원이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유가 환율 자체가 크게 급락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이 여전히 수출주할 때 우호적인 그런 흐름이 된 상태에서 외국인의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환율이 왜 하락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ECB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도 더뎌진다,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어저께 우리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은 올해 잘해봐야 한 2차례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국내가 추가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정도 더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강세 역시가 제한이 되는 그렇게 해서 되겠죠. 그래서 위로 가는 것도 제한이고 아래로 가는 것도 제한이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은 서서히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했죠. 환율의 불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경기도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불안감이 이제는 서서히 완화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 서서히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를 보니까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781억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기간의 경우는 1조 9,600억가 거의 2조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삼성 SDS에 대한 블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도가 상당히 작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고, 기간에서 물론 순매수를 이번 주 많이 하긴 했는데 굉장히 큰 이 정도의 순매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네요. 700억 정도 매수가 들었고 반면에 기관에서는 2,450억 매도 규모가 여전히 좀 더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띄는 종목이 있고 약세 띄는 종목이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향의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더 실리냐 이거는 아마 2월 달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수 상승폭을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번 한 주 동안에 1.74% 상승이 나왔죠.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왔습니다. 대형도 1.8%, 중소형도 1.6%, 소형이 2%, 그리고 코스닥 1.77%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온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 주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 매매가 어떤 식으로 많이 나타났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요즘 외국인들의 매매 특징을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움직이는 외국인의 매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계라든지 미국계, 우리가 굵직굵직한 시장에서 방향을 결정해주는 이런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매매하는 패턴이라든지 그게 대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뚜렷이 나오는데 지금 요즘 들어서의 외국인 매매 동향은 이런 방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국인 같지 않은 외국인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방향이 아마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은 볼게요. 호텔신라가 가장 매도의 상위에 올라왔는데 호텔신라는 제가 이제 지지난주였죠. 낙폭과 대주로서 말씀드릴 때 뭐 한 10% 정도 단기폭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폭을 뽑고 이제 실적의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늘 또 그 주가 급락으로 연결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프리미엄이 있는 종목이니까 매도가 외인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가 이제 실적을 어저께 발표했었죠. 근데 네이버가 어저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제 해외 인터넷 전문 업체 이런 쪽에서 시장에서 올라간 만큼 올라왔는데 네이버의 주가 수익 비율이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싸지 않다.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든지 매출의 증가라든지 새로운 사업의 진출이라든지 모멘텀은 많은데 밸류적인 부분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앞전에 네이버에 대해서 외인들의 매수 많았었는데 차익 실현이 좀 떨어졌다.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삼성물산 특징이 있죠. 전부 다 뭐예요?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중동, 그러니까 산유국이라고 하는 사우디 쪽에서 아직까지 지분이 좀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KT, 하나투어 뭐 이런 것들도 매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뭐 이쪽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온 쪽을 보도록 할게요.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SDS가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매수로 보이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블록딜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주 관련해서 블록딜도 많고 지분 매각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그룹주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사실 어제와 오늘 이틀이 좀 안 좋게 시장에서 적용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온 것들 보게 되면은 LG화학을 많이 들어왔죠. LG화학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는 시장에서 LG화학을 비롯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급락이 떨어졌던 그 다음날부터 LG화학에 대한 매수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도 받쳐줬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라든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방어주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구정인데 중국은 춘절이게 되겠죠. 그래서 구정과 춘절 관련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 강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다시금 눈에 띄는데 제약에 대해서 다시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건 사실 외인들 스타일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매 스타일이 맞습니다. 근데 약간 이쪽이 석연치 않은 그런 매매 스타일 때문에 차트사에서 보거나 지금 현재의 주가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익 전망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조금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좀 볼게요. 기간에서는 이번 주 가장 크게 매도 나온 것은 역시 전기차 관련주였죠.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동안 많이 갖고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이 좀 무너진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도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그룹주들에서 매도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지가 않은 종목이죠. 근데 이제 매도가 좀 많았다 정도 눈에 띄고 기아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크게 떨어진 그런 종목인데 사실 기아차는 작년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나면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물량을 굉장히 많이 잡았었는데 그 많았던 물량의 일부가 출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순매수로 볼게요. 기관에서 삼성카드가 바로 눈에 띄는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삼성생명에서 삼성카드에 대해서 대규모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나타난 거고요. 포스코,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눈에 띄죠. 포스코,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거기다가 현대중공업까지가 제가 월요일날 필수로 봐야 될 종목군. 철강, 순수화와 건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나왔냐? 시장에서 기관에서는 지금 이쪽에 대해서 공략하는 것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동안은 매집이 좀 들어오다가 이제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시세를 뽑아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된 케이스 모습이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매수가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 이상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이번 주에 신고가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급락을 보였는데 신고가를 보이면서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었고 기관에서 그동안 현대모비스보다는 기아차를 많이 샀었는데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많이 해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관의 경우는 어느 정도 딱 윤곽이 잡히는 것이 시장에서 약간은 밸류적인 부분이 있고 실적이 개선된다고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중국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보는 쪽에 대해서 확연히 들어왔는데 약간 이제 매도 쪽에서 하고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조금 이 패턴이 약간은 정확하지는 않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2월 달 됐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 유입이 될 때는 어떤 방향이 나타나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네이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은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네이버 차트를 보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죠. 제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시장이 바닥을 치고 나서 돌아갈 때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고 그 전에 상대적으로 강세 띈 종목들은 어떻게 내놓습니까? 약세 뛸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뀔 때는 항상 그런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 강세 띄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뭐 수익 마지노선을 잡으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추가 강세보다는 차익이 떨어져서 딴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키마치가 되면은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보게 되니까 앞전에 시장에서 한번 엄청나게 작년에 무너졌었죠. 무너지고 나서 V자 반등이 그게 강하게 나왔던 것이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진 건데 이어지다가 이 구간대에서 채널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시장에서 기대만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급락에 떨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 추세 라인 때까지 이탈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매물대가 많으니까 이 매물이 한번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박스권이나 이런 거는 돌파가 나올 때는 그만큼 지지가 강하다는 건데 이탈이 나올 때는 매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탈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밑꼬리 달고 반등까지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제 이 60만 5천이라는 자리대가 앞전에도 중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대를 맞춰준 건데 이 상단 자리 하락 추세 그 박스권 패턴의 하단 자리를 회복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한번 58만 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앞전에 가장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닥권에서 쭉 올라왔던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이 한번 떨어졌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관에서 그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하락을 좀 제한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가 가장 많은 것 중에서 오늘 블록데이 일어났었던 삼성 SDS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삼성 SDS가 2014년도에 상장을 할 때 시장에서 엄청나게 시장 왜곡할 정도로 자금이 다 쏠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 SDS가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삼성 이제 3세들이죠. 3세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재벌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는 회사가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성도 좋을 거고 앞으로 주가도 좋을 거다. 사실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앞으로 이제 뭐예요? 이건희 회장이 나중에 사후가 될 경우 지분을 뭐 바꿔라 한 거에 대해서 상속세라든지 징역세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그 재원도 여기서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지분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항상 있었는데 그동안 이게 표출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분 매각을 했다. 그 자금을 삼성 SDS에서 팔았다.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블록딜을 하긴 했지만 뚜렷한 어떤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실적의 개선이라든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미 지배 구조라든지 뭐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데 문제없는 지분들을 다 우호지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주봉상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항상 지지를 해줬던 자리가 있죠. 23만 원에서 23만 뭐 24만 원짜리 이 자리 때는 앞전에 상장을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42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자리 때 깨질 때마다 항상 받쳐줬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모양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하락 직가 삼각형 패턴이었죠. 그 상태에서 지금 윗자리를 다시금 넘어갈 듯처럼 보이다가 지분 매각이 떨어져서 직전 저점을 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가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 물량을 계속해서 받쳐주지 못하고 나중에 팔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끌고 와서 좀 장기 투자한다 이런 쪽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등을 잘해서 23만 5천 원짜리 대를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한 번 더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대를 살려주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기아차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화가 약세로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제스처에 불과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ECB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했을 때 그게 양적완화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로 다시 간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엔화가 그냥 앞전에 116엔까지 떨어졌던 것이 120엔, 121엔 이 앞전에 어느 정도 환율의 중간 마디에서 안정화를 뛸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된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힘드네요. 자, 기아차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했죠.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강세에 뛰었습니다. 이때는 실적이 확연히 돌아간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부분도 있고 기아차 자체가 뭐 이제 하반기 들어가야 되면 멕시코라든지 해외 생산 기지도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이때 올라갈 때 기관 외국인 다 사서 올라왔죠. 근데 기관 외국인들 많이 샀다가 시장에서 오늘 엔화가 약세로 한번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물량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물량이 떨어진 위치가 잘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앞전에 하락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고 강하게 시세 뽑고 내려오서 지지를 받아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대에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얼만큼 들어오고 받쳐주고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구조가 나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전체 그림에서는 크게 볼 때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로 더 얼마 빠질 거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서서히 반등 바닥 만들고 반등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밸류적인 부분이라도 이런 쪽에서는 뭐 문제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매수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카드죠. 삼성카드는 이제 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이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지분을 삼성생명이 다 사들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근데 회사가 이제 모멘텀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온 거죠. 차트상으로 볼 때도 이제 하락 추세를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맞는데 삼성카드는 실적은 늘 꾸준합니다. 다만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해외 진출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는 뭐 모멘텀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극도의 저평가를 받던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추세 라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 돌파 지지 테스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위로 갈 수 있는데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4만 원 선을 전후로 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고점은. 그래서 하단도 어느 정도 3만 5천에서 4만 원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죠. 원래 이 시간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자꾸 얘기해서 코스닥은 사실 시종상위 몇 개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많았던 종목은 세트리온이죠. 그러니까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9일 날 FDA에서 심사가 들어간다. 이게 기대치인데 이미 시장 반영이 다 되어 있다 이거요.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나서 한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박수 시대 떠나야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기관과 외인들 가장 매수가 좋았던 종목은 CJ EMN
요즘 이제 CJEM이 프로가 잘 나가요. 그래서 광고 단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하죠. 그래서 공영방송보다 오히려 단가가 더 높아졌다.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강세를 띄었는데 차트사에서는 조금 약간은 지점 고점을 이제 넘어가서 안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한번 물라인 출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더 늦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반등 잘 나왔고요. 다음 주도 시장은 여전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특히나 다음 달 됐을 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정말 크고 강하게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풀렸으니까 한번 야외 나가셔서 좀 바람도 쐬시고 그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